가족끼리 무슨 도둑이야. 치사하게 그런 걸로 시비를 걸어.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예물시계를 손목에 차고도 당당했습니다. 돌려달라는 아들에게 안 준다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없는 시간을 노려 도어락 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그 순간부터 화장대를 뒤지고 속옷 서랍을 열어본 그 모든 장면이 실내 카메라에 고스란히 찍혀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영상이 가족 단톡방에 올라간 뒤 아무도 시어머니 편에 서지 않게 됩니다. 이건 사생활 침해입니다. 며느리가 보낸 단 한 줄의 메시지가 이 집안 전체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이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오늘 하루 행운과 복이 가득하도록 기원해 드릴게요. 수진이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집안 공기가 달랐습니다. 환기를 하지 않은 밀폐된 공간에서 맡을 수 없는 달큰하면서도 텁텁한 향수 냄새가 거실 전체에 배어 있었습니다. 수진이 신발을 벗지도 않은 채 거실로 들어가 고개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소파 위 쿠션 3개가 나란히 세워져 있었습니다. 수진은 늘 쿠션을 비스듬히 눕혀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는 느낌을 참으며 안방으로 향한 수진이 화장대 앞에 서서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립스틱 6자루가 색상 순서대로 꽂혀 있어야 할 자리에 2자루가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한 자루는 뚜껑이 제대로 닫히지 않은 채 비스듬히 걸쳐져 있었습니다. 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번역 마감에 쫓겨 무음으로 해둔 화면에 홈 IoT 앱의 알림이 쌓여 있었습니다. 동작 감지 알림 32건. 수진이 입술을 깨물며 클라우드 녹화 앱을 눌렀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오후 1시 23분의 현관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영상 속에서 한 여자가 도어락 번호를 거침없이 눌렀습니다. 비밀번호를 틀리거나 주저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실내로 들어선 여자는 시어머니 김영자였습니다. 영자는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놓고 거실로 올라가 냉장고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반찬통 2개를 꺼내 비닐봉투에 넣고는 안방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수진의 눈이 화면에 못 박혔습니다. 영자가 수진의 속옷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을 하나하나 들추며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서랍을 닫고 이번에는 옷장 문을 양쪽으로 활짝 열었습니다. 옷걸이에 걸린 옷들을 한 벌씩 밀어가며 안쪽까지 들여다보았습니다. 수진의 이마에 핏줄이 돋았습니다. 영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영자가 화장대 앞에 앉아 수진의 립스틱 뚜껑을 열고 손등에 색을 발라보았습니다. 입술에도 대보더니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치 자기 물건을 고르듯 자연스러운 손놀림이었습니다. 수진이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목 안쪽에서 무언가 치밀어 올라왔지만 소리가 되지 못하고 떨림으로만 남았습니다. 단순한 불쾌감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자기 피부 안쪽까지 더듬은 것 같은 소름이 온몸을 타고 퍼졌습니다. 수진이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돌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재생 화면을 캡처해서 클립으로 저장한 뒤 시댁 식구 단톡방을 열었습니다. 영상 파일을 올리고 그 아래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생활 침해입니다. 전송 버튼을 누른 수진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단톡방 안에서 읽음 숫자가 하나씩 줄어들었습니다. 누군가는 분명 영상을 열어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없었습니다. 1분이 지나고 5분이 지나도 아무도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영자의 이름을 눌러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다가
뚝 끊겼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곧바로 전원이 꺼져 있는 전화기입니다라는 안내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수진이 휴대폰을 소파 위에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숨을 내쉬는 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길게 퍼졌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넥타이를 풀다 말고 소파에 앉아 있는 수진의 표정을 본 민호가 손을 멈췄습니다. 여보 왔어? 근데 왜 불도 안 켜고 있어? 어디 아파? 민호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당신 이거 좀 봐. 수진은 대답 대신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아까 멈춰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갸웃하며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영자가 냉장고를 열고 반찬을 꺼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엄마가 언제 왔었어? 반찬 가지러 오셨나 보네. 민호는 별일 아니라는 듯 말했지만 영상이 안방으로 이어지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영자가 속옷 서랍을 열어 팬티를 들어 보이는 장면이 나오자 민호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옷장을 열고 민호의 양복이 아닌 수진의 원피스 사이사이를 손으로 휘젓는 장면에서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화장대에 앉아 립스틱을 칠해보고 거울을 보며 입맛을 다시는 장면까지 나오자 민호가 휴대폰을 탁자 위에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아니 어머니가 대체 왜 이러시는 거야? 도대체 남의 집에서 뭐 하시는 거냐고. 민호가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괴로워했습니다. 나한테 묻지 마. 나도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와. 당신 없을 때 오셔서 내 속옷 만지고 내 옷장 뒤지고 내 립스틱 바르고 가셨어. 이게 말이 돼? 수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꾹꾹 눌러 담은 화가 느껴졌습니다. 내가 단톡방에 영상 올렸는데 아무도 대꾸 안 해. 답답해서 전화했더니 바로 꺼버리시더라.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알겠어? 어머님, 나 피해서 숨으신 거야. 하 미치겠네 진짜. 민호가 벌떡 일어나 현관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어디가? 어머니한테 가야지. 가서 따져야 할 거 아니야. 사람을 뭘로 보고 이런 짓을 하셔. 민호가 구두 뒤축을 구겨 신으며 소리쳤습니다. 얼마나 급했는지 신발끈도 제대로 묶지 못했습니다. 가서 확실하게 하고 와. 나 진짜 더는 못 참아. 수진의 서늘한 한마디를 뒤로하고 민호가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쾅 하고 문이 닫히자 수진 혼자 남은 거실에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민호가 본가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마이너스 딩동 마이너스. 안에서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 그리고 현관문 너머로 들리는 아주 미세한 TV 소리가 들렸으니까요. 민호가 다시 초인종을 누르고 이번엔 주먹으로 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저 민호예요. 안에 계신 거 다 알아요. 문 좀 열어보세요. 여전히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민호의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어머니, 불 켜진 거 밖에서 다 보인다고요. 제발 문 좀 열어주시라고요. 복도에 민호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옆집 현관문이 살짝 열리더니 이웃집 아주머니가 고개를 빼꼼 내밀었다가 민호의 험악한 표정을 보고는 얼른 문을 닫았습니다. 센서 등이 꺼졌다 켜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민호가 문고리를 잡고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집에 왜 가신 거예요? 왜 며느리 없을 때 몰래 들어가서 옷장 뒤지고 속옷 서랍까지 열어보시냐고요? 그게 며느리한테 할 짓입니까? 네. 문 안쪽에서 헛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듣고 있다는 걸 안 민호가 문에 바짝 붙어 못을 박듯 말했습니다.
저 오늘부로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만, 정말 딱 한 번만 더 이러시면 저 진짜 어머니랑 인연 끊습니다. 농담 아니에요. 다신 저희 집에 얼씬도 하지 마세요. 민호의 목소리가 복도 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문 안쪽에서는 여전히 아무런 대답도 발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주먹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한참을 문 앞에 서 있던 민호가 몸을 돌려 엘리베이터 쪽으로 터덜터덜 걸어갔습니다. 등 뒤에서 본가 현관문의 도어 뷰어 구멍이 살짝 어두워졌다가 밝아지는 것은 민호는 보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호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도어락 설정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수진이 팔짱을 낀 채 벽에 기대어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민호의 손놀림이 비장했습니다. 기존 비밀번호를 지우고 아주 복잡한 숫자 8자리를 꾹꾹 눌러 입력했습니다. 띠리링 마이너스. 경쾌한 확인음과 함께 설정 완료 표시가 떴습니다. 민호가 수진을 돌아보았습니다. 눈가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바꿨어. 이제 아무도 못 들어와. 이 번호 우리 둘만 알고 있자. 절대 누구한테도 알려주지 마. 수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면목이 없다. 수진이 아무 말 없이 다가가 민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현관문 안쪽에 마주 서 있는 두 사람 위로 센서 등이 꺼지고 복도가 어두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뜨는 이름들은 하나같이 시댁 쪽 번호였습니다. 시이모 명숙, 시고모, 사촌 형님 댁. 수진이 첫 번째 전화를 받기도 전에 문자 알림이 줄줄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수진아, 내가 좀 참아라. 시어머니한테 그게 무슨 짓이냐. 요즘 며느리들은 진짜 무섭다. 수진이 문자를 읽다가 화면을 꺼버리고 식탁 위에 휴대폰을 엎어놓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갑게 저렸습니다. 다시 전화가 울렸습니다. 시이모 명숙이었습니다. 수진이 눈을 감았다가 뜨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모님, 안녕하세요. 수진아, 이모가 한마디만 할게. 자식 집에 부모가 들어간 게 무슨 큰 죄라고 영상을 찍어서 가족 단톡방에 올려. 그걸 사람이 할 짓이냐. 명숙의 목소리는 처음부터 높았습니다. 수진이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이모님, 어머니가 허락도 없이 들어오셔서 제 옷장이랑 속옷 서랍까지 다 뒤지셨어요. 그게 정상인가요? 아이고, 반찬 챙겨주러 간 시어머니를 도둑 취급하면 되겠니? 네 시어머니가 전화해서 얼마나 우셨는지 알아. 밥도 못 넘기고 끼니를 굶고 있다더라. 수진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습니다. 반찬 챙겨주러 갔다는 말은 영자가 만들어낸 이야기였습니다. 속옷 서랍을 뒤지고 옷장을 샅샅이 뒤진 건 쏙 빼놓고 반찬 타령으로 말을 바꿔놓은 것이었습니다. 이모님, 영상 안 보셨어요? 반찬 챙기는 장면이 아니에요. 다 봤어. 근데 그게 어때서? 어미가 오죽하면 그랬겠냐? 요즘 젊은 것들은 기본이 안 되어 있어. 수진이 대답하려는 순간 민호가 다가와 휴대폰을 가져갔습니다. 이모, 저 민호예요. 민호야, 네가 좀 며느리를 가르쳐야지. 네 어머니가 지금 밥도 못 드시고. 이모, 잠깐만요. 저희 집에 허락 없이 들어와서 아내 사생활을 침해한 건 어머니예요. 영상에 다 나와 있잖아요. 아니, 자식 집에 엄마가 간 게. 이모, 저 어머니한테 직접 다시는 오지 말라고 했어요. 이건 제가 판단한 거예요. 수진이가 시킨 거 아닙니다. 명숙이 말을 끊었습니다. 아이고, 네 어미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연을 끊겠다고 동네방네 소리를 질러.
불효자가 따로 없다. 민호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진이 민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민호의 턱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시각 영자는 자신이 활동하는 산악회 밴드에 긴 글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때문에 밥도 못 먹고 누워 있습니다. 아들이 저보고 다시 오지 말래요. 반찬 해다 준 게 그렇게 큰 죄인가 봅니다. 글 아래에는 창백한 얼굴로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 셀카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댓글이 순식간에 쌓였습니다. 언니 힘내세요. 요즘 며느리들 무섭죠. 아들이 정신 차려야지. 영자는 산악회 밴드뿐 아니라 아파트 단지 맘카페와 지역 커뮤니티에도 비슷한 글을 올렸습니다. 사연의 뼈대는 같았지만 세부 내용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어디서는 며느리가 현관문 앞에서 쫓아냈다고 했고 어디서는 아들이 전화를 끊었다고 했습니다. 사실과 거짓이 교묘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며칠 뒤 수진이 아파트 단지 내 편의점에서 나오다가 같은 동주민 2명과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이 수진을 보더니 고개를 돌리며 작은 소리로 수군거렸습니다. 수진의 귀에 시어머니, 쫓아냈대라는 단어가 흘러들어왔습니다. 수진이 걸음을 멈추고 두 사람을 바라보았지만 두 사람은 이미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영자가 동네에까지 소문을 퍼뜨렸다는 것을 직감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노트북 앞에 앉아 번역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 위의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같은 문장을 3번 읽어도 머릿속에 남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의자에서 몸을 구부리며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위장이 쥐어짜이듯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식은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민호가 달려와 수진을 부축해 차에 태웠고 두 사람은 밤 11시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의사는 급성 위경련이라고 했습니다. 수액을 맞으며 침대에 누운 수진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민호가 옆에 앉아 수진의 손을 잡고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어머니한테 전화할게. 당장 그만두시라고. 민호가 복도로 나가 영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3번 만에 영자가 받았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지금 응급실이에요. 어머니가 여기저기 소문 내고 다닌 거 다 알아요. 당장 멈추세요. 수진이가 응급실이라고. 뭐가 아파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머니가 거짓말로 주변 사람들한테 전화 돌리고 인터넷에 글 올린 거 제가 다 봤어요. 거짓말이라니. 내가 뭘 거짓말했다고 그래. 네 처가 시키더냐. 나한테 이럴 거면 차라리 나를 죽여라. 영자가 울음을 터뜨리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호가 꺼진 화면을 들여다보며 복도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민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시이모 명숙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호야, 네 어머니가 수진이한테 정식으로 사과받기 전까지 밥을 안 먹겠다고 한다. 곡기를 끊겠다고. 민호가 전화기를 귀에서 떼어 잠시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모, 사과를 받을 사람은 수진이지 어머니가 아닙니다. 아이고 이 사람아, 부모가 쓰러지면 그때 후회한다. 민호가 전화를 끊고 응급실 침대 옆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진이 수액줄을 꽂은 채 민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 또 무슨 말씀하셨어? 단식 투쟁한다더라. 수진이 고개를 돌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에 물기가 맺혔지만 흘러내리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분명히 피해자인데 왜 내가 사과를 해야 되는 거야? 민호가 대답하지 못하고 수진의 손만 더 세게 잡았습니다. 응급실 커튼 너머로 다른 환자의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진이 빈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검색창에 이혼 절차라는 4글자를 치다가 멈추고
화면을 껐습니다. 수액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 소리만 조용한 침대 옆을 채웠습니다. 며칠 뒤 수진이 옷장 안쪽 깊숙한 곳에서 보석함을 꺼냈습니다. 오래전부터 잡혀있던 거래처 미팅이 있었고 예물로 받은 명품 시계를 차고 나갈 생각이었습니다. 보석함 뚜껑을 열자 시계가 있어야 할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수진이 보석함을 뒤집어 흔들었습니다. 귀걸이 한 쌍과 반지 하나만 또르르 굴러 나왔습니다. 시계는 없었습니다. 수진이 옷장 선반 위, 서랍장 안, 화장대 아래까지 하나하나 뒤졌습니다. 거실 장식장 서랍과 현관 신발장 위쪽 수납함까지 열어보았지만 시계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수진이 거실 소파에 앉아 손가락으로 관자놀이를 눌렀습니다. 외부에서 누군가 침입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도어락이 뜯긴 적도 없고 창문도 모두 잠겨 있었습니다. 최근 이 집에 수진과 민호 외에 다른 사람이 들어온 날은 딱 하루뿐이었습니다. 영자가 도어락 번호를 누르고 들어왔던 그날, 수진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수진이 휴대폰을 들고 클라우드 녹화 앱을 열었습니다. 그날 영상을 처음부터 다시 재생했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분노와 충격에 휩싸여 세부 장면을 놓쳤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수진이 재생 속도를 느리게 조절하고 초단위로 영상을 넘겼습니다. 영자가 냉장고를 여는 장면, 거실을 지나는 장면, 안방으로 들어가는 장면. 수진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영자가 옷장 문을 열고 안쪽으로 몸을 기울이는 장면이었습니다. 영자의 등이 카메라를 가리고 있었지만 왼손이 보였습니다. 영자의 왼손이 옷장 안쪽 선반, 보석함이 있는 쪽으로 뻗었다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손에 작은 물체가 쥐어져 있었고 영자가 그것을 외투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동작은 2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해당 장면을 3번 되돌려 보았습니다. 볼 때마다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영자가 옷장 안쪽에 손을 넣고 무언가를 꺼내 주머니에 넣는 장면. 수진이 영상을 일시정지한 채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바로 와. 보여줄 게 있어. 퇴근 후 달려온 민호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수진이 해당 부분을 확대해서 재생했습니다. 민호가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어머니가 그런 걸 가져갔겠어. 다른 데 놔두고 잊어버린 거 아니야. 집안을 다 뒤졌어. 없어. 그리고 이것 봐. 수진이 영상을 다시 되감아 영자의 왼손이 주머니로 향하는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민호의 입이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는 듯 했습니다. 민호가 소파 등받이에 등을 기대고 두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습니다. 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노트북을 가져왔습니다. 영자의 SNS를 열고 최근 게시물을 하나씩 훑어 내려갔습니다. 영자의 계정에는 산악회 모임 사진과 음식 사진이 올라와 있었지만 시계와 관련된 단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영자의 친구 목록을 눌렀습니다. 산악회 회원으로 보이는 계정을 하나씩 들어가 최근 사진을 검색했습니다. 민호가 옆에서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수진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4번째 계정에서 수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여기. 수진이 화면을 민호 쪽으로 돌렸습니다. 영자의 산악회 친구가 올린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식당에서 찍은 것으로 보이는 사진 속에 6명의 여자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영자가 환하게 웃으며 한쪽 손을 들고 V 포즈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영자의 손목에 시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수진의 예물 시계였습니다. 수진이 매일 보던 은색 테두리에 남색 문자판. 사진 속에서도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화면을 가까이 당겨 들여다보았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건 어머니가 내 시계를 차고 사진까지 찍었어. 민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두 손을 허리에 짚고 천장을 올려다보다가 멈춰 섰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 있었습니다. 민호가 영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자가 세 번째 신호음에 받았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시계 어디 있어요? 시계가 뭔 시계? 예물로 받은 시계요. 어머니가 가지고 가신 거 다 알아요. 사진도 봤어요. 전화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자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아, 그거. 잠깐 빌려 쓴 거다. 며느리가 예물을 옷장에 처박아 놓고 썩히길래 내가 좀 꺼내 쓴 거야. 그게 어때서? 빌려 쓴 거라고요. 허락도 없이 가져가 놓고 그게 빌려 쓴 겁니까? 가족끼리 무슨 도둑이야. 치사하게 그런 걸로 시비를 걸어. 어머니, 지금 당장 돌려주세요. 싫다. 니네가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왜 줘야 되냐? 안 준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호가 꺼진 화면을 내려다보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진이 민호 맞은편에 서서 팔짱을 낀 채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어머니 집에 몰래 들어와서 물건을 훔쳐갔어. 그리고 돌려주기 싫다고 했어. 이건 더 이상 가족 문제가 아니야. 민호가 수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수진의 눈에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법대로 할게. 민호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거실 시계의 초침 소리만 두 사람 사이를 채웠습니다. 수진이 휴대폰 연락처를 스크롤하다가 한 이름 앞에서 멈췄습니다. 박지은.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고 졸업 후에도 가끔 안부를 주고받던 동창이었습니다. 지금은 이혼과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였습니다. 수진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은아, 나 수진이야. 상담 좀 받고 싶은 게 있어. 다음 날 점심 수진이 지은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수진이 CCTV 영상 파일과 SNS 사진 캡처본을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지은이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재생하고 사진을 확대해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지은이 볼펜을 돌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가족 사이 물건 문제는 원래법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가족끼리는 봐주는 조항이 있거든. 수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지은이 손을 들어 수진을 진정시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이건 달라.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서 가져간 거잖아. 집에 허락 없이 침입한 게 같이 붙으면 처벌 가능성이 훨씬 높아져.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바로 고소하기 전에 단계를 밟는 게 유리해. 먼저 내용 증명을 보내. 시계 돌려주고 사과하라. 안 그러면 고소하겠다. 이걸 문서로 남기는 거야. 지은이 메모지에 내용 증명에 들어갈 핵심을 적어주었습니다. 시계 반환 요구, 사과 요구, 불응시 고소 진행,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거짓 소문 퍼뜨린 거, 그거 가담한 친척들도 같이 넣어. 없는 말 지어내서 퍼뜨린 사람들도 책임이 있으니까.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이 수진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감정 싸움하면 져. 증거 싸움하면 이겨. 차갑게 가자. 수진이 사무실을 나와 곧장 우체국으로 향했습니다. 지은이 알려준 대로 내용 증명을 작성하고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봉투 겉면에 영자의 본가 주소를 적는 수진의 글씨는 한 획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영자의 본가 현관 우편함에 붉은 도장이 찍힌 등기봉투가 꽂혔습니다. 영자가 봉투를 뜯고 안에 서류를 펼쳐 읽었습니다. 첫 줄부터 통고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고 중간에 고소, 끝쪽에 처벌이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영자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류를 쥔 손가락에 힘이 풀려 종이가 접혔습니다.
영자가 소파에 주저앉아 서류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다시 읽었습니다. 시계를 돌려주고 정식 사과를 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 단락에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데 가담한 관련 인물들도 함께 고소 대상에 포함한다. 영자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영자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시이모 명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명숙아, 큰일 났다. 수진이가 나한테 고소를 한다는 서류를 보냈어. 나 어떡하냐? 뭐라고? 고소를? 여기 봐라. 가담한 사람들도 같이 고소한다고 써 있어. 명숙아, 니도 해당되는 거 아니냐? 전화 너머로 명숙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잠깐, 나는 내 말 듣고 전화 좀 한 것밖에 없는데. 근데 여기 같이 고소한다고 적혀 있단 말이야. 언니, 나는 몰라. 나는 그냥 언니가 하도 울어서 전화 좀 한 거지. 나까지 엮이는 건 안 돼. 명숙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언니가 물건을 가져간 거잖아. 내가 왜 거기 끼어야 되냐? 언니, 당장 시계 돌려주고 빌어. 자식한테 고소당해서 감옥 가게 생겼는데 체면이 뭐가 중요해. 명숙아, 나 바빠. 끊을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영자가 시고모에게 사촌 형님 댁에 차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반응은 비슷했습니다. 처음에는 놀라고 자신이 고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말에 목소리가 싸늘하게 바뀌고 마지막에는 영자에게 빨리 해결하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제까지 함께 며느리를 욕하던 사람들이 하루 만에 등을 돌렸습니다. 영자가 거실 바닥에 서류를 내려놓고 멍하니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주말 민호가 지은과 함께 본가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영자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영자의 얼굴이 며칠 사이에 부쩍 야윈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민호가 거실 식탁에 앉아 서류 한 장을 꺼내 놓았습니다. 지은이 옆자리에 앉아 서류 내용을 짚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합의 조건서입니다. 시계를 돌려주시고 며느리분에게 직접 사과하시면 고소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에요. 영자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민호의 표정에는 예전의 머뭇거림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읽어보시고 서명하세요. 민호야, 내가 네 엄마야. 엄마한테 이런 종이 쪼가리를 들이밀면 되겠냐? 영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물이 주름진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영자가 민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잘못했다. 알겠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가족끼리 변호사를 데려오면 어떡하냐? 민호가 영자의 손을 조심스럽게 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여기 서명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영자가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지은이 볼펜을 영자 앞에 놓았습니다. 영자의 손이 볼펜 위에서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거실 시계가 15번째 초를 세웠을 때 영자가 볼펜을 집어들고 서류 아래쪽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민호가 서류를 접어 봉투에 넣었습니다. 지은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영자에게 가볍게 목례를 했습니다. 민호가 현관으로 향하다가 한 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영자가 식탁에 손을 짚은 채 고개를 떨구고 서 있었습니다. 민호가 입술을 깨물고 몸을 돌려 문을 나섰습니다. 그날 저녁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수진이 인터폰 화면을 확인하자 영자가 쇼핑백 하나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수진이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영자가 문 앞에 서서 쇼핑백을 두 손으로 내밀었습니다. 쇼핑백 안에 은색 테두리의 시계가 들어 있었습니다. 수진이 쇼핑백을 받아 안을 들여다보고 시계를 꺼내 확인했습니다. 문자판에 흠집 하나 없었습니다.
영자가 수진의 눈을 마주보지 못하고 시선을 바닥에 떨구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잘못했다. 네 집에 마음대로 들어간 것도 물건을 가져간 것도 다 내가 잘못한 거다. 영자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복도 형광등 아래 영자의 얼굴이 한층 더 야위어 보였습니다. 핑계대고 싶지 않다. 그냥 내가 잘못했다. 수진이 시계를 쇼핑백에 다시 넣고 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쉽게 풀리지 않을 단단한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들어오세요. 수진이 몸을 비켜 영자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거실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수진이 미리 준비해둔 서류 한 장을 영자 앞에 놓았습니다. 어머님, 이건 각서예요. 앞으로 허락 없이 저희 집에 방문하지 않겠다는 내용이고 다시 이런 일이 생기면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이에요. 영자의 입꼬리가 아래로 처졌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영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 인주를 꺼내 영자 앞에 놓았습니다. 영자가 오른손 엄지에 붉은 인주를 묻히고 종이 위에 지문을 찍었습니다. 수진이 각서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영자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수진을 돌아보았습니다. 수진아, 밥은 잘 챙겨 먹고. 수진이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수진이 문 앞에 서서 잠금 버튼을 누르고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수진이 식탁 위 쇼핑백을 가리켰습니다. 민호가 안을 들여다보고 시계를 꺼내 들었습니다. 돌려받았네. 어머님이 직접 오셨어. 사과도 하셨고 각서에 지장도 찍으셨어. 민호가 시계를 보석함 제자리에 올려놓고 보석함 뚜껑을 닫았습니다. 옷장 문을 닫는 민호의 어깨에서 힘이 빠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제 끝난 거야. 끝난 거야. 두 사람이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 없이 텔레비전도 켜지 않은 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주 수진과 민호는 휴대폰 전원을 끄고 차에 올랐습니다. 두 사람이 연애 시절 자주 갔던 바닷가 근처의 작은 펜션이었습니다. 차 창문을 내리자 짠 바람이 수진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수진이 눈을 감고 바람을 맞았습니다. 저녁에 펜션 테라스에서 나란히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민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뭐가? 그동안 어머니랑 너 사이에서 제대로 편을 못 들었잖아. 처음에 어머니가 단톡방에서 도망쳤을 때 내가 더 빨리 움직였어야 했어. 수진이 민호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민호의 눈이 바다 위 불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너한테만 서 있을게. 누가 뭐래도. 수진이 민호의 팔을 잡아당겨 어깨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파도 소리가 테라스 아래에서 규칙적으로 올라왔습니다. 다음 날 저녁 펜션 근처 식당에서 수진이 와인잔을 입에 가져가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코끝에 닿은 와인 냄새에 속이 뒤집히는 느낌이 밀려왔습니다. 수진이 입을 막고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민호가 놀라 따라가 화장실 문 앞에 섰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수진이 세면대에 물을 틀고 얼굴을 씻으며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갑자기 냄새 맡으니까 울렁거려서. 민호와 수진이 동시에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이 입술을 벌렸다가 다물었습니다. 민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설마. 두 사람이 식당을 나와 근처 약국으로 걸어갔습니다. 수진이 임신 테스트기를 사서 펜션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민호가 화장실 문 밖에서 서성거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수진이 테스트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두 줄이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수진의 눈이 커졌고 민호가 테스트기를 받아 들여다보다가 수진을 끌어안았습니다.
진짜야. 진짜인가 봐. 수진이 민호의 등을 두드리며 웃었습니다. 민호가 수진을 놓아주고 테라스 쪽으로 뛰어가 바다를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 아빠 된다. 수진이 테라스 문에 기대서서 민호를 바라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바닷바람이 민호의 외침을 실어 밤하늘로 날려보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두 사람은 안방 옆 작은 방을 아기방으로 꾸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온라인으로 아기 침대와 모빌을 검색하고 민호가 옆에서 화면을 같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전화도 친척들의 잔소리도 없는 조용한 거실이었습니다. 수진이 배 위에 손을 올리고 가만히 쓸어내렸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한테도 휘둘리지 않는 사람으로 키울 거야. 민호가 수진의 손 위에 자기 손을 포겠습니다. 두 사람의 손 아래에서 아직 느껴지지 않는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난 어느 월요일 아침, 민호가 회사에 출근하자 사무실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삼삼오오 모여 작은 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누구도 민호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민호의 자리 옆에 앉은 후배가 고개를 숙인 채 속삭였습니다. 형, 게시판에 구조조정 공고 올라왔어요. 우리 팀 전체가 해체 대상이래요. 민호가 사내 인트라넷을 열었습니다. 공지사항 맨 위에 조직 개편에 따른 인력 재배치 안내라는 제목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민호가 첨부 파일을 열어 이름 목록을 내려가다가 자기 이름 석자를 발견하고 손을 멈췄습니다. 성과 평가에서 늘 상위권이었지만 그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팀장과 임원 사이에 껴서 어느 쪽에도 줄을 서지 않았던 것이 오히려 독이 되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날 오후 민호가 인사팀에서 퇴직 서류에 서명하고 개인 짐을 상자에 담았습니다. 책상이 가족사진 액자, 머그컵, 명함꽂이, 상자 하나에 들어가고도 남을 만큼 적은 짐이었습니다. 민호가 상자를 안고 회사 로비를 나섰습니다. 자동문이 닫히고 등 뒤로 로비의 웅성거림이 사라졌습니다. 민호가 주차장으로 향하는 계단에 상자를 내려놓고 주머니에서 퇴직금 봉투를 꺼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이민호 씨 되시죠? 어머님, 김영자 씨 보호자분이신가요? 네, 맞는데요. 어머님이 자택에서 쓰러지셔서 지금 구급차로 이송 중입니다. 가까운 대학병원 응급실로 오십시오. 민호의 손에서 퇴직금 봉투가 떨어졌습니다. 봉투를 주워 상자 위에 던져놓고 주차장으로 뛰었습니다. 민호가 수진에게 전화를 걸어 짧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쓰러지셨대. 병원 가. 주소 문자로 보낼게. 수진이 외투를 집어들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민호가 간호사에게 영자의 상태를 물었습니다. 잠시 뒤 담당 의사가 민호와 수진을 복도로 불러냈습니다. 뇌혈관이 막히셨어요. 다행히 쓰러지신 후 빨리 발견돼서 위험한 고비는 넘겼는데 오른쪽 몸을 잘 못 움직이실 수 있어요. 앞으로 오래 재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민호가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간신히 버텼습니다. 입원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급한 치료는 1, 2주 정도지만 재활까지 포함하면 몇 달은 잡으셔야 해요. 재활 전문 병원으로 옮기시는 게 좋습니다. 의사가 자리를 뜬 뒤 민호가 복도 의자에 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수진이 옆에 앉아 민호의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민호가 영자의 친척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시이모 명숙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모, 어머니가 병원에 계세요. 뇌혈관이 막혀서 쓰러지셨어요. 세상에, 언니가 많이 안 좋으냐? 재활 치료가 오래 걸린대요. 이모,
병원비 문제랑 간병 문제 좀 같이 의논하고 싶어서요. 전화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호야, 그건 네가 아들이니까 네가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가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야. 이모, 미안하다. 이모도 요즘 형편이 안 좋아서 일단 수고해라. 전화가 끊겼습니다. 시고모에게도 사촌 형님 댁에도 전화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누구도 돈 이야기가 나오면 말을 돌렸고 간병 이야기가 나오면 전화를 끊었습니다. 석 달 전까지 영자 편에 서서 수진을 비난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과 민호가 거실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민호가 식탁 위에 퇴직금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수진이 봉투를 바라보다가 민호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게 뭐야? 퇴직금이야. 오늘 잘렸어.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떨구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에 생활비에 아이 준비 비용까지 계산하면 머리가 안 돌아가. 미안해. 수진이 잠시 아무 말 없이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배 위에 손을 올린 채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미안하다고 하지 마. 같이 생각하면 돼. 민호가 고개를 들어 수진을 보았습니다. 수진의 눈에 불안이 서려 있었지만 그 아래에 민호가 아는 단단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호가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식탁 위 퇴직금 봉투가 형광등 불빛 아래 하얗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 밤 수진은 이불 속에서 휴대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병원비 예상 금액을 검색하고 산후조리원 비용을 확인하고 아기용품 가격표를 내려보았습니다. 숫자들이 눈앞에서 아른거렸습니다. 옆에서 잠든 민호의 등을 바라보다가 수진이 조용히 휴대폰을 베개 밑에 넣고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다음날 아침 병원을 찾았습니다. 영자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오른쪽 팔이 이불 위에 축 늘어져 있었고 입꼬리 한쪽이 내려간 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영자가 들어오는 민호를 보고 왼손으로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눈에서 물이 흘러 베개를 적셨습니다. 영자가 입을 열었지만 말이 또렷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호야. 민호가 영자의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왼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영자의 야윈 손등 위로 병원 복도에 햇살이 비껴 들어왔습니다. 며칠 동안 민호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응급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긴 영자의 상태는 안정되었지만 재활 전문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는 의사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호가 거실에서 서성거리다가 수진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수진아, 내가 어머니를 우리 집으로 모시면. 수진이 노트북에서 손을 떼고 민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잠깐, 거기서 멈춰. 민호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민호 앞에 섰습니다. 당신 마음 이해해. 아들이니까 모시고 싶겠지. 근데 생각해봐. 당신 지금 직장 없어. 나는 배가 이만큼 나왔어. 어머니는 혼자 화장실도 못 가셔. 우리가 직접 간병하면 셋 다 무너져. 민호가 소파 팔걸이를 잡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입 밖으로 꺼내기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수진이 식탁으로 가서 노트북을 들고 왔습니다. 화면에 표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수진이 미리 정리해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보험에서 나오는 돈이 있어. 여기에 어머니 이름으로 된 적금을 해지하면 재활 전문 병원 입원비를 감당할 수 있어. 내가 어제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확인했어. 민호가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수진이 손가락으로 항목을 하나씩 짚었습니다. 간병은 전문 간병인이 하는 게 맞아. 우리가 매일 병원에 붙어 있으면 당신은 취직 못하고 나는 번역 일 못해.
돈이 안 들어오면 병원비도 못 내. 그러면 어머니는 재활 잘하는 요양병원에 모셔. 전문가한테 맡기는 거야. 우리가 안 간다는 게 아니라 갈 수 있을 때 가면서 각자 역할을 나누자는 거야. 민호가 한참 동안 화면을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의 말이 맞았습니다. 감정으로 결정하면 셋 다 쓰러진다는 것을 민호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제 취업에만 집중해. 자기소개서 쓰고 면접 보고 그것만 해. 생활비는 내가 번역일 더 받으면 돼. 당분간은 내가 벌게. 민호가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배가 부른 아내가 노트북 앞에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민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고마워. 고맙긴. 빨리 취직해서 갚아. 수진이 웃으며 민호의 등을 툭 쳤습니다. 다음 날 민호가 병원을 찾아 영자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재활 잘하는 병원을 알아봤어요. 거기로 옮기시는 게 좋겠어요. 영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왼손으로 이불을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나를 요양원에 버리겠다는 거냐? 버리는 게 아니에요. 전문 선생님들이 매일 재활 치료를 해주시는 곳이에요. 어머니 혼자 집에서는 위험하잖아요. 나는 집에 있겠다. 여기 싫어. 민호가 침대 옆에 앉아 영자의 왼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한테 지금 직장이 없어요. 수진이는 아이 낳을 날이 가까워지고 있고요. 저희가 직접 모시고 싶어도 형편이 안 돼요. 어머니 빨리 나으시려면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맞아요. 영자가 민호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들의 눈 밑에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영자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 뒤에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았다. 요양병원으로 옮긴 첫날, 영자는 낯선 침대에서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버려졌다는 생각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이틀째부터 전문 간병인이 영자의 오른팔을 천천히 올리고 내리며 재활 운동을 도왔습니다. 따뜻한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주고 식사 때마다 옆에 앉아 떠먹여 주었습니다. 영자가 집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던 때보다 편안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영자가 간병인에게 처음으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수지는 거실 식탁을 작업 책상 삼아 번역 파일을 열었습니다. 배가 불러 의자에 오래 앉아있기 힘들었지만 쿠션을 등에 대고 자세를 바꿔가며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밤 10시에 번역 파일을 마감하고 나면 민호의 자기소개서를 열어 첨삭했습니다. 어색한 문장을 다듬고 강점을 더 잘 드러내는 표현으로 고쳐주었습니다. 여기 이 부분 성과를 숫자로 써. 몇 퍼센트 올렸다 이런 식으로. 민호가 수진이 고쳐준 부분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말마다 두 사람은 요양병원을 찾았습니다. 수진이 과일을 깎아 영자의 왼손에 쥐어주었고 민호가 영자의 오른팔 재활 운동을 옆에서 도왔습니다. 영자는 같은 병실의 다른 노인들을 보았습니다. 옆 침대의 할머니는 입원한 지 석 달이 넘었는데 자식이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맞은편 할아버지는 아들과 의절한 지 오래되어 명절에도 혼자였습니다. 영자가 주말마다 찾아오는 민호와 수진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느 주말 수진이 영자의 침대 옆에 앉아 배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영자가 수진의 배를 바라보다가 왼손을 뻗었습니다. 수진이 영자의 손을 잡아 배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영자의 눈에 물기가 고였습니다. 영자가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진아,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이 영자의 손을 감싸 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손 위로 오후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민호가 면접을 보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두 곳은 떨어졌지만 세 번째 면접에서 외국계 기업의 면접관이 민호에게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세요. 민호가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저한테 곧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내가 지금 혼자서 생활비를 벌면서 저를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잡아야 하는 이유가 저한테는 분명합니다. 면접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적었습니다. 일주일 뒤 민호의 휴대폰에 합격 통보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민호가 화면을 보고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민호가 새 회사 첫 출근을 한 날 수진이 현관까지 나와 민호의 넥타이를 매만져 주었습니다. 첫날이니까 긴장하지 말고. 안 긴장해. 손 떨리잖아. 민호가 웃으며 주먹을 쥐었다 폈습니다. 수진이 민호의 등을 밀며 문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문이 닫히고 수진이 배를 감싸 안으며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민호가 새 직장에 적응해 가던 어느 날 새벽 수진이 잠에서 깨며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배 아래쪽으로 묵직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예정일보다 조금 이른 시기였습니다. 수진이 옆에 누운 민호를 흔들었습니다. 여보, 일어나. 나 지금 병원 가야 할 것 같아. 민호가 벌떡 일어나 불을 켰습니다. 수진의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민호가 미리 싸둔 입원 가방을 집어들고 수진을 부축해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수진이 분만실로 들어갔습니다. 민호가 옆에서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이 이를 악물고 민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민호의 손등에 수진의 손톱 자국이 남았지만 민호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잠시 뒤 분만실에 아이의 울음소리가 퍼졌습니다. 의사가 아이를 수진의 가슴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작고 붉은 얼굴을 한 딸이었습니다. 수진이 아이를 내려다보며 웃었습니다. 눈에서 물이 흘러 베개를 적셨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아이의 작은 손을 손가락으로 건드리자 아이가 민호의 손가락을 움켜쥐었습니다. 민호가 숨을 참다가 코끝을 훌쩍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요양병원의 영자에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영자가 침대에서 전화를 받아들었습니다. 어머니, 딸이에요. 건강하게 잘 태어났어요. 영자의 왼손이 전화기를 꼭 쥐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려 했지만 마비된 오른쪽은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영자가 왼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고생했다, 수진아. 재활 치료를 꾸준히 받은 영자는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을 만큼 회복했습니다. 퇴원 후 영자는 본인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수진이 미리 신청해둔 방문 요양 서비스 덕분에 매일 아침 요양보호사가 영자의 집을 찾아와 식사와 운동을 도왔습니다. 영자는 손녀가 보고 싶어 안달이 났지만 불쑥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정해준 시간에 맞춰 영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아이가 작은 손을 흔들면 영자가 화면을 향해 입을 크게 벌려 웃어 보였습니다. 통화를 끊고 나면 영자가 화면이 꺼진 전화기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 소식을 들은 친척들이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이모 명숙이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조카 돌잔치하면 이모가 가야지. 언제 하냐? 민호가 전화기를 귀에 대고 잠시 뜸을 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모, 돌잔치는 저희 가족끼리 조용히 할 거예요. 아니, 가족끼리만 하면 어떡하냐? 이모가 축하도 해줘야지. 이모, 어머니 병원에 계실 때 전화 한 통 없으셨잖아요. 저희끼리 보내겠습니다. 명숙이 전화 너머에서 뭔가 말하려 했지만 민호가 먼저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진이 아이에게 우유를 먹이다가 민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이모. 응. 돌잔치 오겠다더라. 안 된다고 했어. 수진이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말 오후 민호가 유모차를 끌고 수진이 옆에서 걸으며 공원 산책로를 지나갔습니다. 가을 햇살이 유모차 위 차양 사이로 비껴들었습니다. 아이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수진이 유모차 손잡이를 잡고 걸으며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이런 게 좋다. 그냥 이렇게 걷는 거. 응. 아무한테도 안 쫓기고 아무한테도 안 불려가고. 민호가 수진의 손 위에 자기 손을 올렸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낙엽이 산책로 위에 흩어져 있었고 유모차 바퀴가 낙엽을 밟으며 바스락 소리를 냈습니다. 영자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산악회 모임에 나가면 예전에는 며느리 흉을 늘어놓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아들 부부가 보내준 영양제를 테이블에 올려놓으며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보내준 거야. 손녀 사진 볼래? 휴대폰을 꺼내 아이 사진을 보여주는 영자의 얼굴에 자랑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사진을 보며 예쁘다고 하면 영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수지는 아이가 낮잠을 자는 시간에 노트북을 열어 번역 작업을 했습니다. 출산 전보다 시간은 줄었지만 집중력은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의뢰가 하나씩 늘어갔고 정기거래처에서 계약 연장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수진이 계약서에 서명하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엄마도 하고 아내도 하고 일도 하고 다 하면 되지. 산책을 마친 세 식구가 아파트 복도로 들어섰습니다. 민호가 유모차를 한 손으로 밀며 현관 앞에 섰습니다. 도어락 커버를 올리고 몸으로 키패드를 가렸습니다. 비밀번호 8자리를 누르자 잠금이 풀리는 전자음이 울렸습니다. 수진이 아이를 안아 올리고 먼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호가 유모차를 접어 현관 옆에 세워놓고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자동 잠금 장치가 작동하며 단단한 잠금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복도의 센서 등이 꺼지고 조용해졌습니다. 비밀번호가 바뀌는 그 짧은 띠리릭 소리가 이렇게나 통쾌하고 뭉클하게 들릴 수 있을까요?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단순히 자극적인 고부 갈등을 넘어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건강한 거리두기의 중요성을 다시금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족이니까 괜찮다는 핑계로 선을 넘는 것이 관계를 얼마나 망가뜨릴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선을 다시 긋고 소중한 내 사람을 지키기 위해 부부가 한마음으로 뭉치는 과정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처럼 수진 씨와 민호 씨 부부도 숱한 위기를 겪으며 더 단단한 부모이자 부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직 세 식구만이 아는 비밀번호를 누르며 행복한 저녁을 맞이할 그들의 앞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서로를 존중하는 따뜻한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